부모님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자율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놀이교육이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놀이를 하는데 그건 사실 진짜 놀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놀이를 가장한 또 다른 수업이에요. 우리 반 괜찮은 아이들 부모의 공통점. 예. 그게 진짜 36년 계속 똑같은 문제였어요. 이런 애 일단 진짜 예쁘네. 도대체 저 부모는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알아보면 방금 얘기했던 그것들을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경제인데요, 약간. 네. 자녀를 키울 때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뭘 궁금해 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코너를 기다리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집합 속의 코너죠. 런웨이. 오늘의 주제는요. 100년 교육입니다.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실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이분들 정말 특별하십니다. 세 분의 경력을 합해서 100년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교사, 교감, 장학사를 거쳐 현직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엄명자입니다. 저는 36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현재는 대구 연암도서관 관장이며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 중에서 가장 어린 28년차 교사 풍덕초등학교 조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가장 네. 어리십니다. 어디서 이런 취급 받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데요. 그렇죠. 네, 오늘 청일점이시자 최연소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자, 요즘 초등학교가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스러운 마음, 혼란스러우신 부분도 있고 한데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되셨으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시는 점들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씩 사안들을 짚어보면서 선생님들의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회 시즌이잖아요. 근데 운동회를 안 하는 학교들도 꽤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운동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동회가 없어졌다고 표현하면 약간 억울한 것 같고 네. 규모나 방법이 달라진 운동회를 근데 최근 1, 2년 안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는 운동장에 만국계가 펄럭이고 초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운동회는 지금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 요즘은 아이들이 즐기고 그 시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벤트를 뭐 부른다든지 아니면 체험형으로 한다든지 유형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지금 문득 들었는데 연습을 안 시킨다. 맞아요. 연습 안 시키죠. 90년 이럴 때는 운동회 연습이라는 게 2학기에 되게 큰 교육과정 일정이었고 저 마스게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어릴 때는 진짜 주말에도 가서 연습한 적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연습하는 운동회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즐기고 예, 다 해결하는. 옛날의 운동회는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사였고 지금의 운동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육 활동인 거예요. 평소에 못하던 활동을 좀 더 다양하고 넓게 단체 활동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체육관에서 할 수도 있고 소규모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학년별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은 학부모님들한테 아쉬운 거죠. 과거에는 자녀들이 하는 거 한번 가서 사진도 찍고 보고도 싶고 또 참여도 하고 싶고 옛날엔 매스게임도 하고 부채춤도 추고 이랬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에는 행사였기 때문에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든 거예요. 그 시절엔 그 시절에 맞는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운동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가는 게 지역 행사였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체육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학부모님들이 구태여 우리 때를 생각하고 섭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즘 무승부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마지막에 개주를 하면서 배점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역전을 하게 만든다거나 그게 사실 운동의 묘미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 행사가 요즘은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고 무승부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승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기는 경험은 해주고 싶은데 지는 경험을 해주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누군가 이기게 되면 패가 있는 거고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는 거거든요. 이 양가적인 면을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승리만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정성을 문제를 삼는다든지 과정을 문제 삼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럴 바에는 그냥 무승부로 하자. 무승부로 하자는 얘기는 그냥 몸 한번 움직여본 걸로 하자. 우리가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때는 상대방보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진짜 무승부 될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걸 자기적으로 무승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게 이어달리기예요.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학부모를 설득시킬 때 자주 했는 말이 진원 연습을 하는 거라고. 이어달리기라는 건 팀 경기고 내가 못하는 게 잘하는 게 만천에 드러나는 거잖아. 그걸 한번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어달리기 전 매일 했고요. 놀랍게도 한 2, 3주도 안 돼서 1학년도 자기 팀에 제일 못하는 아이를 어떻게 보듬어야 되는지 알고요. 이런 애들 있어. 야, 너 그냥 넘어지 지금 안 하고 달리면 돼. 우리가 뒷일을 할게 하고 못 달린 아이를 1번 주자로 주기도 하고. 제가 그때 우리 반 아이들하고 자주 했는 말이, 만약에 너희들 내 팀이 1등이 목표면 선생님 이어달리기 계속 할 수 없어. 왜냐면 4분의 3은 널 불행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1등이지만 2등, 3등, 4등도 극복할 수 있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최근에 몇 개 올라온 자료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사회자가. 여러분들 무승부 원하세요? 진짜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진짜를 원한다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충군 뭐 이겼습니다. 그 충군 박수 치고, 그 다음에 축하해주는 백군도 박수 치세요 하는데, 그 영상 속에 백군 아이들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쳐주더라고요. 도대체 이 불씨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모두는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이긴 친구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졌을 때, 다음에 내가 잘해야지, 이런 어떤 패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학생이었던 제 경험을 되살려보면 사실 초등학교 때 졌는지 이겼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 기억 안 나는데 그 작은 성공이 그 아이의 나중에 인생에서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공부 안 시킬 거예요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단원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크게 차이가 나서 잘하는 애만 칭찬받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공부 안 시킬 거니까 선생님 혼내지도 마세요, 시키지도 마세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오. 아이들이 태도가 좋지 않거나 과제를 잘 안 해오거나 이런 애들을 했을 때 그런 말 하죠. 터치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 교사로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내가 싫다고 하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부모님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자율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아이의 가능성을 빼앗아버리고 그 짐을 나중에 누가 다 지냐 하면은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가 다 집니다. 지금 굉장히 착각하시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면 어떤 지식적인 교과서적인 내용만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학원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오직 지식만 배운다면. 근데 학교는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되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을성이에요. 또 불편함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교육 과정 내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놀이나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목적이 되거나 결과가 되진 않거든요. 그거를 모르고 우리 애가 힘드니까 안 시킬래요, 우리 애 공부가 구태여 필요 없어요, 이까지 공부 나중에 따라가면 되죠라고 하는데, 그러한 태도를 부모님이 심어주신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혼자서 스스로 어려운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전혀 못 키우거든요. 오히려 아이가 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했을 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선생님도 너를 응원하실 거야 라고 말해서 선생님도 응원하고 가정에서도 지원을 해야지 이 아이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는 거하고 건방지게 만드는 거 한 끗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무것도 무서워하는 거 없이 그대로 가게 되면 이 친구 나가서 사회활동 못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힘이에요. 그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힘은 어디까지나 실패해서 나옵니다. 성공만 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성공만 하면은 잘못한 유아독전, 건방진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은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큰 실패를 하게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마세요는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못하는 거를 못한다고 말할 수 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기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 아이가 다시 길을 살릴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에 한 자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저학년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only one이에요. 근데 학교에 가면 뭐예요? one of them입니다. 수많은 아이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와중에 이 아이보다 잘난 아이가 있어요. 또는 이 아이보다 못난 아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아이들 섞여 있는 곳입니다. 어느 친구 이걸 잘하고 내가 이거보단 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가 죽을 때도 있고 기가 살릴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마세요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아이를 키우면은 나중에 그 화초는 온실을 벗어나면은 아마 힘들 거거든요.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공부를 안 시키는 엄마가 별로 없다는 쪽이 한 표예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도 돼요 했을 때 그 공부의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공부랑 그 엄마 공부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요 교과의 성적이 나오는 지필 결과를 우리 아이가 1등 안 해도 돼요 라는 의미로 공부를 나는 덜 시키겠어요 했을 때는 그거는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부모의 철학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방금 선생님 얘기도 같이 연결시켜보면 학교란 곳이 그 교과서 안에 내용을 공부한다는 자꾸 그 생각만 하시니까 함부로 공부를 안 시킨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학교는 삶을 살아내는 곳이고 태도를 배우는 곳인 거예요.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되게 긴 시간 학교 생활 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깨있는 유의미한 시간 많은 부분이고 엄마들이 다 보낼 거란 말이에요. 보내고 있으면서 그 공간과 그 시간에 주로 해야 되는 공부를 안 시키겠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데 그 공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숙제를 타고 몇 점을 받고 이런 종류 공부 말고 힘들어 해보고 아파해보고 도전해보고 같이 살아내고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그런 의미로 제가 공부의 개념을 다시 설명했는데도 우리 아이는 공부 안 시킬게요 하는 부분은 저는 영명이라고 생각해요. 학부모를 상담할 때 가끔 이런 분이 계셔요. 되게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선생님 우리 아이 공부는 그냥 따라가면 되고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학교는요 공부를 안 좋아하면서 친구랑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공간이에요. 학교는 수업이라는 모습으로 대부분 시간을 살아내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는 덜 해도 돼. 이건 앞뒤가 안 맞다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공부인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1학년 아이가 국어 수학을 다소 못해오더라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배려하고 선생님 얘기도 잘 듣고 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의 개념을 흔히 말하는 점수 나오는 고3의 수능에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교육을 바라보니까 엄마 입에서 그렇게 함부로 공부를 안 시켰어요 하겠지. 설마 지금 제가 얘기한 그 공부인데도 안 시키겠다는 엄마는 엄마 아닌 거 아닌가? 저는 없다의 한 표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말씀을 쭉 들으니까 초등 때 반드시 이거는 배우고 상급학교 올라가든 아니면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각자의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예를 든다면 준비물 안 가져왔잖아요. 전화하면 부모님들이 와서 갖다 주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갖다 줬거든요. 제 자식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불편함을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오늘 준비물 못 가져왔습니다 라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는 친구한테 힘들지만 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이 친구는 그 다음부터 준비물을 잘 챙겨갈 거예요. 네, 그런 힘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요즘 아이들한테 완전히 없어진 힘인데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친구하고 막 싸워요. 싸우고 나서 한두 시간 서로 노려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서로 헤헤거리고 다시 놀아요.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그때 엄청 많이 키웠어요. 당시에는 세 자녀, 네 자녀 이렇게 자녀가 많으니까 가정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아예 갈등이라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뭐가 있기만 하면 아예 분리 일단 하고 절대로 어떤 일이 싸우지 않아야 되고 바로 화해시키고 그러니까 화해시키기 싫어도 억지로 갔다가 화해시켜서 손잡게 하고 화해했다라고 그걸 증거로 남기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갈등 해소하는 능력이 지금 전무합니다. 솔직히 지금 아이들 커서 사회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을 텐데 이 갈등을 어떻게 아이들이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게 학업적인 면보다 좀 그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들 요즘 다 한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이런 사회성이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학반이 있었어요. 뭐 한 명이 잘하면 왜 쟤만 칭찬해요? 왜 나는 안 해줘요? 이러면서 질투가 굉장히 많은 학반이 있었는데 그 반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그 반을 운영을 했냐면 예전에는 한 명에 대해서 보상을 줬다고 하면 이 반에서는 그 모든 별로
잘하면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늦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도와주고 그랬을 때 스티커를 주고 그래서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별로 학반 단위로 해서 보상 단위를 높이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내가 친구들을 도왔을 때 뿌듯한 마음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아이들이 사회성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서 이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되게 공감하고요. 저는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참된 의미의 놀이를 초등학교 6년간 보장해줘야 된다. 지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놀이교육이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놀이를 하는데 그건 사실 진짜 놀이가 아니에요. 어른의 어떤 계획하에 하는 건 절대로 놀이가 아니고 그거는 놀이를 가장한 또 다른 수업이에요. 놀이는 진짜 알아서 기획부터 끝까지 다툼도 있고 뭔가를 해보는 그 놀이에서 이 아이들 6년간 되게 많이 배제됐고 아시죠? 다 마치고 가면 그 관리가 촘촘한 곳으로 가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이를 하도록 기회를 주는 교사였는데 예를 들면 1학년 아이들이 되게 안쓰러울 때가 있는데 야 명자야 우리 같이 집에 가자. 근데 한 5분 같이 걸어가요. 근데 2교시 마치고 손가락 걸면서 집에 갈 때 우리 둘이 같이 가자고 손잡고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4교시 마칠 때 기다리고 하교를 할 때 손잡고 가는 거 어른이 보면 별 행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되게 설레는 그 기획마저도 자칫 부모가 잘못하면 뺏는 거예요. 교문에 엄마가 마중을 나와 계셔요. 그러면 안녕 하고 손을 놓고 약속을 못 지키고 엄마 손을 잡는 모습을 제가 1학년 다니면서 꽤 많이 봤어요. 이건 놀이의 진짜 약화된 모습인데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가다가 같이 개미도 보고 아니면 운동장에서 삼삼오 노는 것 어쨌든 그것이 학교 안에서 다 박탈당했고 바깥에서도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갈등 관리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놀이를 어떻게 살려줄 건지 놀이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건지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함께 고민을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친구들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목욕탕도 같이 하고 한 집에 가면 엄마가 다 밥 챙겨주고 밤에 파자마 파티처럼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좀 없죠. 예. 네. 그런 걸로도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권장을 하지 않죠. 못하게 하죠. 네. 예전이 다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좋았던 점들인데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역할이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민하는 지점을 어쩌면 이게 해결해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좋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파트촌의 학교였는데 엄마들이 자주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여기 세 분 친하시죠? 세 분 아이들 같이 놀게 하면 되잖아요. 자꾸 친구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딴 애들 다 학원 가버려서 방과에 같이 놀 나이가 없어요. 놀이를 중요하다고 하지만 놀이할 시간이 없어요. 이랬는데 그때 우리 반 엄마들이 제가 학교에서 이어달기도 하고 자주 데리고 놀았더니만 아파트에서 모이는 시간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목요일 몇 시부터 가면 우리 반 애들 있어. 처음에는 한 5, 6명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한 10명이 모여서 엄마들이 저한테 감동의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아이들 진짜 교육 잘 시켰나 봐. 얘들이 동생들을 다 데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걷는 이어달기를 하고 있대요. 손수건으로. 그러면서 되게 도시형 학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상 탓만 하고 있기에는 부모란 자리는 되게 귀한 자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가정에서 힘들더라도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학교에서 지금 불가능해진 것들을 자꾸 부족해졌다고 탓하기 전에 뭔가 하나씩 액션을 해보는 걸 진짜 권합니다. 부모님들한테 가끔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그게 있어요. 교육의 3주체라고 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를 넣습니다. 그 교육의 3주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부모님들하고 학생이 교사도 마찬가지고 누가 주체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교육의 주체는 교사예요. 교사가 교육과정 짜고 수업하고 평가하고 피드백까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학습의 주체예요. 즉 공부하는 주체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계속 쌓아나가는 겁니다. 부모님은 돌봄의 주체니까 뭘 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인성은 정말로 부모님들 잘하셔야 되는 게 인성의 99%는 가정에서 나옵니다. 1%는 유전이에요. 그럼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안 하냐? 인성교육 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사회화를 시키는 거예요. 즉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사회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자라기 위한 그런 역량을 키우는 곳이에요. 개인적인 인성이나 인품은 주로 가정교육과 유전적인 면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럼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인성, 인품, 캐릭터를 키워줘야 될까? 이거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게 딱 오실 거예요. 부모는 돌봄의 주체다 했을 때 제가 돌보는 방법 대놓고 알려드릴게요. 예. 1번 잠 좀 재우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아니 11시쯤에 끝나는 드라마를 왜 서로 보고 온 1학년들이 있어요. 예.
진짜 자주 있지 않아요? 맞아요. 저만 안 그렇죠. 예. 잠 좀 재워라. 그다음 제발 괜찮은 거 좀 먹여라. 그다음에 충분히 사랑해주라. 이걸 3개를 충분히 했는데 7 더하기 8은 15를 몰라. 글자를 못 써. 담임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내가 선생이라고.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잠 안 재우고 먹는 것도 옳게 안 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학원 알아보고 수학 문제 틀린 거 걱정하고 진짜 역할이 전도된. 그래서 그 3가지를 하면 어떠냐면 내 아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적어도 일어나서 자기 이불 정도는 약간이라도 정리하고 밥 주면 밥 좀 제대로 먹을 줄 알고 잠잘 때 자고 이런 아주 본연의 일들을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실제로 중고등학생 진짜 지금 제가 이 질문하면 우리 아이 그거 안 되는데 되게 많으실걸요. 일어날 때 안 일어나고 잘 때 안 자고. 유치원 아이들도 아침에 통학버스를 타고 와서 보면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막 울려고 하는데 보건실에 재우거나 아니면 돌봄교실에서 푹 자고 나면 인상이 확 펴요. 그것도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 공부 시간에 선생님 나 배고파요 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아침에 그래서 잘안 한동안 먹거든요. 알림장에 맨날 썼다니까요. 제발 엔간하면 좀 일찍 자라. 근데 가끔 이런 분들 우리 애 그때 안 자는데 아니 그게 부모가 할 말은 아니잖아. 자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누워라. 불 닫고 누워있으면 잔다. 어쨌든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저 그런 사례 들으면 지금 10시간 들 수 있어요. 애가 교실에서 부족하고 폭력적인데 아침에 보면 일단 억지로 늦게 일어나서 어젯밤에 뭐 했어? 특히 일요일 저녁에 어디 놀러 가서 밤에 차 막혀서 늦게 왔대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다니면 알림장에 썼다니까요. 일요일 날 제대로 오전으로 돌아올 걸, 오후에 좀 쉴 걸, 제발 기분 좋게 애 보낼 걸. 그 걔는 치료도 받고 있는 아이였는데 약 처방도 지금 약을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히 재우고 엄마가 기분 좋게 해가. 그래서 그게 된 날은 학교생활은 훨씬 낫거든요. 수임을 힘들게 안 하고 머리도 막 집어 이러는데 그런 것도 줄어들고. 근데 아닌 날 제가 연락해보면 그전 날 무리를 했거나 아까 이야기하신 온전한 돌봄을 안 하고 보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잘 먹이냐라고 할 때 잘 먹이는 부분은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요 같이 식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녁을. 맞아. 그리고 그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좀 여유 있게. 길게.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다 바쁘신 거 알아요. 맞벌이하고 이러시다 보면 아이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2번에서 3번이요. 주말 포함입니다. 옛날엔 밥성머리 교육이라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 과거 밥성머리 교육처럼 너 음식 흘리지 마 뭐 이런 지금 막 엄격하게 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아이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또래 집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 아이들이 어휘력과 문해력이 확 증가하는 거는요. 자신보다 그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즉 집에선 누굴까요? 형이나 누나나 또는 어른인 부모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아이하고 과연 하루에 몇 분을 대화하나 보면은 굉장히 대화의 시간이 짧습니다. 주로 지시적인 내용일 거예요. 학원가, 시쳐, 뭐해, 주로 자, 7글자 아래. 예. 7글자 위로가 없어. 7글자. 주로 지시하는 말들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밥을 먹으면서 너무 일주일 동안 힘든 게 뭐 있어서 어땠어? 기억에 남는 일은 뭐야? 친구 누구하고 친하니?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의 어휘력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게 생각보다 교육적 효과가 높거든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집밥이라고 하잖아요. 햄버거라도 좋아요. 햄버거를 시켜놓고 집에서. 얘기를 하면서 먹는 것과 그냥 애 혼자 맛있으니까 먹어라고 던져주고 먹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네, 추가로 일주일에 한 번 요리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을 보러 갈 때부터 해서 이번 주에는 뭘 해 먹을래. 그 논리적인 사고도 요리를 할 때 어떤 재료를 쓰고 순서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리도 하면 좋을 것 그건 같아요. 한 달에 한 번도 힘들 것 같고요. 진짜. 몇 번 못했어요. 지금 사실. 방금 두 분이 제안해 주신 그 방법으로 가정 문화를 만든 분이 우리 반 괜찮은 아이들 부모의 공통점이에요. 그게 진짜 36년 계속 똑같은 문제였어요. 이런 애 일단 진짜 예쁘네. 도대체 저 부모는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알아보면 방금 얘기했던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주는. 나중에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잘 자라고 있는. 그 전에 그런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렇게 충분히 대화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초중이나 어릴 때 아이한테 조금 더 어떤 정성이나 케어를 많이 해주시는 게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훨씬 아낄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도록 많은 아이들 지도를 하셨을 텐데 초등 때 정말 예뻤던 아이가 잘 자란 케이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초등 때는 아이가 공부는 뭐 그냥 그랬는데 태도가 굉장히 좋거나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아서 지금도 잘 살고 있더라. 뭐 이런 케이스들도 제자들 중에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생각나는 제자들 있으세요? 제자들이 두루두루 보면 뜻밖에도 본연의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아이, 별로 그렇게 뛰어나거나 이렇지 않은 아이인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청년으로 자란 경우도 꽤 있었고요. 반대로 그때 우리가 다 부러워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대학 입학만 두고 봤을 때 얘가 왜 여기밖에 못 갔지 하는 애들 가끔 만나요. 그럼 걔가 선생님 제가 초등학교 때 피크였나 봐요. 일지였나 봐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모가 푸시해서 오로지 자기 능력이 아닌 아이들의 공통점이 나중에 만나면 뜻밖의 경우도 있고요. 그 당시에 묵묵히 배려하고 교사가 그래도 가슴 찡하게 쓰다듬어주고 싶었던 아이가 못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다 훌륭하게 성장했는데. 전 되게 안타까웠던 애가 하나 있었는데 스마트한 아이가 망가진 경우를 봤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애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뭘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그런 아이였어요. 얘는 뭐냐면 자만했어요. 초등 수준이 머리가 좋은 아이한테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노력을 안 해요. 부모님들도 얘한테는 방심을 약간 하신 거지. 워낙에 잘하니까.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교과 내용이 그때부터는 사실 머리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노력이라는 게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던 게 이 아이는 거기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드디어. 너무 늦게. 그렇죠. 머리로 이게 안 되네 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노력하기는 또 싫은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슬슬 삐뚤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인터넷이 막 보급되고 인터넷도 잘하고 이러니까 성인물이나 이런 거에 접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막 가서 그걸 또 친구들한테 뿌리고 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문을 듣게 된 거거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똑똑한 아이가 키우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서는 사실 그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럴 땐 가정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더 높은 도전과제를 줘서 계속 성취감을 느끼고 노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쉽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똑똑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더 가혹하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일부러. 나라도 잡아줘야겠다. 잘 큰 아이의 부모님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시던가요? 네,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아이들. 그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아이를 존중해주고 스스로 선택권을 주는 아이는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교사의 입장에서 괜찮은 아이들 부모님의 공통점 중에 되게 막강한 1위가 뭐냐면 진짜 끊임없이 아이의 공간을 신뢰해줘요. 그게 88년도에도 그랬고 여전히 진짜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내 아이 친구에 대한 예의와 학교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 일에 진짜 협조적인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제가 관찰하는 강력한 공통점이었어요. 거꾸로 막 학교를 힘들어하고 아이 양육을 힘들어하는 부모님 대상으로 학교를 제발 당신 아이가 머무는 그 시간과 공간 응원하라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응원해야 돼요? 할 때 제가 우스게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가정통신문을 아이가 갖고 왔어요. 학교에서 내어준 걸. 막 구겨서 갖고 오기도 하거든요. 급하게. 그래서 꺼내가 엄마한테 내밀었는데 구겨졌어. 그래서 제가 한 번만, 2번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한 번 정도는 아이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구겨진 가정통신문을 다림질 해보라고. 되게 시사점이 큰데 뭐냐면 그냥 한 40살쯤 돼도 5학년 때 우리 엄마가 가정통신문을 다림질하는 그 옆모습을 기억하면서 약간 찡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어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정치에 대해서 그것도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성스러운 돌보 자녀 양육에 엄마들은 힘든다고는 하는데 그 정성스러움이 좀 있었으면 그게 챙겨준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런 태도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채워주는 문제는 완전 달라요. 부모가 그걸 귀하게 여기는 태도. 아이가 와서 엄마 학교에서 어땠어 하면 보통 엄마들이 다 어때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하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고무장갑 탁 벗고 그 아이 말에 귀결해주고 안아주고 그랬어? 그거 진짜 재미있었겠다. 역시 학교에 가서 많이 배워오네. 뭔가 몇 마디 더 해주고 배워왔던 그걸 집에서 한 번 더 실행해보는 거. 예를 들면 1학년 아이가 엄마 요즘도 다 배웠는데 오늘도 줄 서는 거 배웠어. 이러면 엄마가 뭐 아직도 줄 서 이런 게 아니고 그랬어? 우리 집에서 한번 실천해보자. 해서 가족이 4명이면 뷔페식으로 줄 서서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에게 그 기억은 되게 강력하게 나고 그 강력한 기억은 학교랑 연결되거든요. 그걸 자랑한다고요. 다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박수 쳐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와 가정을 오가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가 어마어마하게 부모가 많이 해주라는 게 돈을 크게 들인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서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조금 더 따뜻하게
위로하고 칭찬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네.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경제인데요, 약간. 네. 스카이캐슬 방법입니다. 스카이캐슬에 강사분이 이런 말 하죠. 어머님 저를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죠. 선생님들을 무조건 믿어주셔야 돼요. 그거 되게 큽니다. 가정에서 가끔 실수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 선생님 왜 그 모양이니?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이 앞에서. 또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끼리 얘기하다가 그 선생님 너무 별로인 것 같아 라는 얘기가 아이한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이 설령 정말 안 좋은 선생님이더라도 진짜 10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라도 배울 게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라는 건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별로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 아이한테 안 먹혀 들어갑니다. 항상 의심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손에 오롯이 아이한테 갑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어도 아이한테 야, 선생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하고 진짜 대화는 두 분이서 조용한 데 가서 선생님 정말 별로신 것 같아. 어떡하지? 걱정된다. 이러시는 건 괜찮지만 좋지 않더라도 너희 선생님 좋으신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선생님 말을 듣고 아이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저한테 지금까지 연락이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제 말을 믿고 열심히 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성공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고마운 거예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 아는 특별한 말을 한 게 있을까요? 과연 몇 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에서 긍정적이 않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분명히 더 많은 배움을 얻어갈 겁니다. 오늘 이렇게 100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져요. 선생님들이 예전에 가르치셨던 제자들과 지금 가르치시는 제자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 최근에 좀 웃긴 일이 있었는데요. 학부모교육 현장에서 제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5년차 때 가르쳤던 아이가 들으러 온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아이들 편지를 갖고 있거든요. 묶음을. 뭐 전체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초임 때는 한 3권, 4권.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그 아이 편지를 찾았어요. 이래갖고 사진 찍어서. 타임캡슐인데 거의. 너 이때 이렇게 예쁜 진짜 괜찮은 5학년이었어 하고 보내줬는데 보내준다고 꺼내보면서 88년 초임 때부터 그걸 또 막 살펴보면서 몇 년 전에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나이 돼서 다시 보니까 88년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너무 그때 아이들 편지를 잘 쓴 거예요. 책 쓰기, 글 쓰기 쪽에 나름 전문가고 제가 아이들 책 편찬해주고도 최근까지 계속 했고 그런데 최근에 가르쳤던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아마 지금 상그룹인 아이랑 그 당시 우리 반 하그룹이랑 붙여도 별로 차이 없는. 자, 일단 내용, 길이, 글자 모양, 세 개가 탁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진짜 교육에 관련 있는 아이는 아이대로 맨날 번아웃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난리 법석할 정도로 사교육시키고 선행학시키고 독서교육시키고 난리고 우리 어릴 때는 모내기 한다고 그때만 해도 그런 아이도 있고 근데 차이가 뭘까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편지를 몇 통을 따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 나고 약간 눈물도 나고 이렇던데 너무 그 아이들 감성이 놀라운 거예요. 그 몇 통이 그게 철학적이야. 첫째 제가 4학년 아이를 가르쳤거든요. 아니 4학년 아이가 이게 선생님이 뭐 고민도 얘기하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와 이건 뭐지? 그래서 지금 중3도 이럴까 싶을 정도인데 다시 돌아보면 제가 초임 교사 때 뭐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죠? 근데 그 차이는 뭘까를 진짜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의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뭘까요, 선생님? 저는 네. 약간의 강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제성. 네.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도 시도 잘 쓰고 산문도 잘 써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태어다, 의성어다 그러면은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시간까지 해야 돼.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쉬는 시간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낸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또 낱말뜻 조사를 그렇게 했어요. 숙제로 낱말뜻 조사 10개 하게 하면 숙제 다 해오고 그랬어요. 지금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에 만약에 그걸 시켰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시키면은 또 난리 납니다. 남겨서 뭔가 못하니까. 네, 남겨서 할 수도 없고 숙제 같은 경우도 우리 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숙제 안 해갈래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이 아이들의 글쓰기 표현력, 문해력도
높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몇 년 전까지 90년도에 가르쳤던 아이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글자체, 그리고 길이 길이 탁월하게 진짜 성인 수준으로 애들이 글을 잘 썼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느낌을 쓰라 그러면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어요. 이 정도밖에 아니고 글자도 진짜 개발세발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느 정도의 교사가 힘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진짜 견디는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면 나 못해요. 안 할래요. 왜 나한테만 시키세요?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책임감을 애들이 잘 안 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제성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 학생들은요, 발효식품입니다. 즉 소스가 한 가지였어요. 그 당시엔 소스가 많지 않았거든요. 맞네. 그 소스를 계속 반성하고 곱씹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즉 깊은 사고력이 생겼어요. 요즘 아이들은 인스턴트 소스예요. 반성하기 전에 다른 소스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에서 깊은 생각이나 사고나 반성을 하기 전에 다른 소스를 계속 얹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에 놀라지를 않아요. 근데 옛날 학생들은 변화에 놀래요. 뭐 하나 하면 바뀌어도 와라고 놀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건 어떠느냐. 과거의 학생은 소스가 하나였고 변화에 놀라긴 하지만 변화에 적응을 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참을성이 있거든요. 견디는 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변화를 잘 알아요. 그럼 그 변화에 적응해서 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럴 때는 분명히 참을성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AI 시대 하잖아요. AI 시대 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성적 사고거든요. 깊은 사고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한 가지 소스를 갖다가 깊은 반복적인 반성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발효식품 같은 친구들이 오히려 AI 시대 때도 잘 적응할 겁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해주신 글쓰기 말고 다른 측면이 있을까요? 그다음 진짜 강력하게 다른 점은 예전에도 아이들이 알아서 슥슥 했기야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 중간고사 있거나 이러면 우리 반에 꽤 상인 아이들 정도는 한 30아이들 자기가 공부할 줄 알았어요. 음악 지필평가를 친다 하면은 작곡가를 외워야 되고 몇 번에 몇 박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평가는 있거든요. 일제식의 평가가 없다 뿐이지. 평가를 한다고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시간을 주잖아요. 한 10분 줄 테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봐 하면 수학책 이래 탁 쥐고 낭독하고 있는 놈.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해마다 더 줄어들어서 그게 국수사과에 다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 되게 이건 웃긴 일인데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면요. 보통은 막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숟가락으로 뭐 몇 그램. 근데 지금 아이들은 서로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손과 발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우유를 쏟았다든지 해서 닦는 것부터 안 되는 이건 생활 부분인데 그 공부로 넘어오잖아요. 공부로 넘어왔을 때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뭔가 글을 읽고 익히고 외우고 이런 것만 아니잖아요. 특히 오리기, 붙이기,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는 거,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는 거에 모든 부분에 다 예전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취의 결과가. 그냥 집에서 아이들 노트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요즘 아이들 필기가 안 됩니다. 과거 저희는 필기도 열심히 했고 스스로 공부할 때 그걸 흔적을 남겼고 흔히 오답 노트라고 해서 오답 노트 만들고 했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그거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표를 못 짤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무슨 공부법이라고 해서 그런 책들도 엄청 많이 나와서 스스로 노트 정리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노트도 무슨 옥스퍼드 노트도 있고 되게 다양한 노트 썼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없는 대신에 또 장점도 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두려움은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국제화되긴 했어요. 세상에 나가거나 다른 문물을 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이 사고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자꾸 떨어지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 학생보다 지금 있는 학생이 당연히 똑똑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부족하면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 과거 부분까지 플러스가 돼야지 정말로 훌륭한 이거 완전체처럼 되는데 과거의 부분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정스럽단 말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빨리 채워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선생님들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보다 최근에 잘하는 애들은 잘하겠지만 아닌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교육비는 또 엄청나게 드시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학원 같은 데를 보냈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전의 아이들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 흔히 말하는 극상위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똘똘한 애 많은데 요즘 애들 똑똑함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 이 똑똑함인지 에 대한 일단은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못 갖춘 그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이 어쨌든 공부에 다 매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500명이 전교 400등 했는데 학원을 다 끊어도 400등 하더라. 그런 비슷한 얘기 꽤 많이 들었거든요. 등수가 나오는 학년일 경우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투자한다고 해서 꼭 교육적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 이거는 사교육 시장에 있는 분의 얘기예요. 그분이 어머니 학원만 보내신 거 방치하신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아이에 딱 알맞은 효과 있는 적절한 진짜로 의미 있는 사교육을 시켰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했는 건지를 진짜 고민해 봐야 되고 제가 학교에서 고학년 담임을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의미 없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 숫자가 아주 크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어제 저녁에 진짜 힘들었어요. 숙제하고 10시 반에 잤고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5교시쯤에 제가 수학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밑에서 영어 단어 막 쓰고 있어요. 야 지금 그거 치우지 이렇게 하면 우리 반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나는 이랬어요. 선생님 제 입장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 숙제를 해가는데 우리 다 알죠. 그렇게 밑에서 티처 열풍 서는 거 의미 없다는 거. 근데 아이는 어쨌든 이쪽에서도 당하고 거기서 또 하고 그래서 어쩌면 헛수가 아닌가. 제가 최근에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거 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쯤 돼서 정신을 딱 차렸어. 공부했어. 그 대학까지 잘 가고 고2, 고3 때 성적이 확 오르는 애들이 있대요. 해마다 몇 명씩.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덜 당했던 애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교육을 빡시게 안 시켰던 얘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아이가 정신 차려서 선생님 공부해보겠어요. 했을 때 이 아이는 공부에 대한 번아웃도 온 적 없고 한 번도 지가 떨리기 싫어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쪽 아이 말고 다른 아이로 가보면 아이들은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만 생각하냐면 부모도 다 시켰다고 생각해요. 돈 들였죠, 시간 들였죠, 맨날 막 차 태워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왜 우리 애가 부족하다 해. 근데 평가라는 게 초등학교 6년간 또 희미해져 버렸잖아요. 어쨌든 니는 몇 등이야, 니는 몇 점이야가 안 매기는 시대고 그래서 뭐 잘하려니 하고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10몇 년 노력한 게 다 헛수고였나 하는 갈등도 있고 그런 것의 맥락을 짚어보면 아이가 진심으로 배우고 있는지 진짜 내 아이가 하는 능력이 있는지 다르게 정리하면 저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통지표 내줄 때 이 말을 자주 했었어요. 예전에 수음 이한가 있을 때도 얘들아 통지표에 그려줄 수 있는 성적은 진짜 100분의 1도 안 돼. 나머지 99는 어디 있냐면 네 몸에 네 마음에 다 기억되고 있어. 제가 함부로 뭐 사교육시장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 아이가 유의미한 시간인지 아니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후자의 나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쪽에 답을 찾고 싶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사교육 시켜서 성공하는 친구가 있고 성과 없는 친구 있거든요. 그거 간단합니다. 제가 강남 8학군에서 초중고 다 나왔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수업 열심히 듣는 친구는 사교육 도움이 별로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어로 레슨이거든요. 수업은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공부는 스타디죠. 공부는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이 혼자 하는 걸 열심히 하는 친구는 사교육에 가면 분명히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레슨, 수업만 듣는 건 도움이 안 돼요. 저희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2시간 학원을 갔다 왔어요. 그럼 2시간 이상 자기 혼자 공부를 합니다. 그럼 그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교육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보기엔 80% 이상의 학생들은 엄마 그러더니 왜? 나 2시간 학원 갔다 왔으니까 2시간 놀 거야 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그렇지. 그게 헛수인 거지. 이 친구들은 뭐냐면 레슨, 수학이든지 영어든지 들을 땐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와서 혼자 숙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숙기하는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이게 하루 밀리면 이틀 밀리고 3일 밀리면 만약에 학원을 지금 5일 간다고 생각해보면 10시간이 밀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분명히 수업은 들었는데 레슨은 받았는데 학원은 다녔는데 이상하게 성과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대부분 푸시해서 간 애들이에요. 식체산. 영문대 간 고등학교 친구들은 뭐냐면 스스로 봤어요, 학원을. 내가 수학이 부족해, 미적분이 부족해서 이걸 다닐래요. 영어에서 제가 문법이 부족해 요걸 다닐래요 라고 자기가 스스로 취사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은 갔다 와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사교육은 굉장히 큰 보조적인 기능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냥 불안 마케팅에 사로잡혀서 옆집에 보내니까 앞집에 보내니까 친구가 가니까 일단 보내보는데 학생의 레벨도 생각하지 않고 자녀의 흥미도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 왔으면 잘했다.
잘한 게 아니고 갔다 왔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사교육에 가서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낭비하는데 이 사학에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사교육을 받을 때 1시간은 사교육 받고 얘가 또 1시간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잘 보세요. 그게 가능하면 사교육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시켜달라고 해서 진짜 제가 월급이 다 될 정도로 최고로 시켜봤어요. 그래서 큰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 그때 무슨 학원도 다니고 무슨 과외도 하고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효과 하나도 없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도 주변에서 성공적으로 사교육을 하는 경우를 많이는 못 봤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학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돈 아깝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원을 갈 때도 학생이 원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그냥 부모의 욕심대로 보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뭘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남으실 텐데요. 일단 선생님들께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초등학부모들이 지금 당장 한시라도 빨리 내려놓아야 될 조급함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는 것 그것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변호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 부모가 로드맵을 짜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마다 개성도 있고 특징도 다르고 기질이나 발달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부모가 한 발짝 좀 뒤에서 따라가면서 아이의 방향을 조언해주는 정도는 돼야 되지 부모가 아이의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려놓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초등 부모님들을 깊숙이 얘기를 해보면 내 아이 20대에 양육의 목표가 꽂혀 있어요. 괜찮은 대학을 보내고 괜찮은 사람과 결혼하고 괜찮은 직장에 가고 그 세 개가 우리 아이 둘을 혹은 아이 하나를 잘 키우겠다의 로망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때 혹시 대학을 못 갈까봐 혹시 어떨까봐. 근데 이 아이가 30살 때가 끝나지 않잖아요. 내 아이의 40대, 50대, 60, 70, 80, 90을 적어도 한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같이 떠올려 보라고 내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 내 아이가 초등학교 때 뭘 해야 될지. 저는 교사로서 내린 결론이 몸을 건강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자존감 있는 아이를 키우겠다. 두 가지가 제 목표였는데 부모님 각자 입장에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아이의 삶을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를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지금의 조급함이 뭐가 잘지도 몰라하고 내려놔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저는 말 그대로 기다림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요. 바로 해결해 주시지 마시고 한번 좀 기다려보세요. 근데 가끔 또 기다리라고 하시면 이걸 방임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알아서 네가 다 하겠지 그게 아니라 기다림이 제일 힘듭니다. 아마 부모님 속 터져서 진짜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실 거예요. 제가 제 자식 볼 때 그랬거든요. 아주 진짜 제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지켜보고 어느 순간에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를 힐끗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도움을 주시면 돼요. 그때 내가 그동안 쭉 이렇게 봐왔는데 너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믿고 기다려주는 거 그것도 필요하고요. 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생님이나 학교의 행정이나 어떤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신 다음에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의 그 상황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학교와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을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자녀분 얘기가 궁금해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우리 아이 초등 때 이런 걸 가장 신경 써서 길렀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항상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생각은 어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줬고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성인으로 자란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다 로드맵을 짜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릴 때부터 실천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길로 갔을 때도 저는 그것을 믿고 응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시 좋은 길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기다려주고 아이의 길을 따라간 것이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기다려주고 믿고 지지해주고 같이 해주는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걸 하다 보면 자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대로 딱 옵니다. 딱 자기 몫을 찾아서 자기가 가야 될 위치에 어느 순간에 올라오게 돼요. 그 과정이 꽤 지난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자녀는요
자녀는요, 부모님의 자녀예요. 예, 만약에 내가 내 자녀를 못 믿는다는 건 역설적으로 나를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믿으세요. 분명히 자녀들도 부모님과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내내 되게 행복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적당히 게을렀어요. 네 삶은 네가 사는 거야. 우리 반 아이들하고도 그런 태도를 하는데 급식 시간에 선생님 저 미역국 남겨도 돼요? 이런 물으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 미역국을 남길지 말지 고민 중이야. 네 미역국은 네가 고민하면 안 되겠네. 약간 그런 투로 아이들에게도 되게 어릴 때부터 아기 취급을 별로 안 하고 진짜 갓난쟁일 때도 딱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고 아가 아니고 어떤 한 인간 존재로 그 다음에 나머지 살아갈 몫은 내가 용선다고 되겠나. 이 아이 그런 만큼 되겠지 하고 어쨌든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육아가 좀 행복한 엄마였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놔주니까 선생님도 편하시고 제가 아이도 네. 맞아요. 행복하게. 아이도 그걸 중고등학교 때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엄마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엄마는 너를 온전히 믿고 있잖아. 이런 그런 뜻밖의 게으름이 또 신뢰로. 게으름이 아니라 약간 겸손하신 말씀인데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제 인생을 정말 충만하게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글 쓰고 책 쓰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서 다 성장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유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목매지 않고 엄마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사니까 내 삶을 열심히 살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세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지막에 정말 공통점이 딱 드러나는데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 지도하시고 또 자녀분들도 성인으로 키우신 선생님들 말씀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큰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들께 나 이거 정말 당부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건데 나의 삶과 아이의 삶을 분리해서 부모로서의 내 삶을 정말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다 보면 아이는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아이의 성장 과정을 돕되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 보면 자녀들은 정말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진짜 똑같은 내용인데 자녀들 위해서 희생만 하는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은 버려두고 희생만 하는 부모는 어쨌든 아이를 불효자로 만들잖아요. 엄마가 힘들고. 더 좋은 일은 내가 내 인생을 잘 챙기는 거, 잘 사는 길이랑 괜찮은 학부모가 되는 길이 같다는 거예요. 괜찮은 학부모가 되는 길 여기 있고 괜찮은 교양이 되는 길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위배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온전히 잘 채워나가는 그런 엄마 아빠를 보고 훌륭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아이는 엄마 말처럼 안 자라고요. 엄마처럼 자랍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엄마처럼 잘한다는 말씀. 저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공교육 내에선 초, 중, 고 12년을 학교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와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모두 다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쭉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자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준다면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또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나오신 분들 다 훌륭하시잖아요. 저 빼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조금만 더 믿음과 신뢰와 좀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여러 번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이렇게 런웨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100년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100년의 경력을 가지신 선생님들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다음 편 런웨이도 정말 기대하실 만한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선생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